감사합니다. 국방대 홍태영입니다. 일단 시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해온 토론을 빨리 읽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김정부 교수의 푸코의 통치성 개념의 가증성에 대한 검토와 이 푸코 통치성 개념을 재정 예산제도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는 정치사상 전공자인 저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정치 철학자의 이론이나 주장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해석시키고 적용할 때 몇 가지 매개나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푸코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푸코가 엄청나게 방대한 글과 인터뷰, 복잡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논쟁적인 사상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 그러니까 이 글에서처럼 재정 예산제도 적용 시에 적절한 적용, 적시성을 확보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랬을 때 얻어지는 효과의 문제일 겁니다. 푸코를 적용해서 굳이 푸코의 통치성까지 적용해가지고 재정 예산제도를 적용했을 때 푸코의 통치성을 뭔가 어떤 새로운 설명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좀 먼저 사상 전공이기 때문에 다시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2장에서 이제 푸코의 사고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푸코 사회 역사 발음 중에 사회라는 표현을 번역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와 다층적 통치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이제 비판적으로 시도할 건데, 저는 푸코가 권력의 철학자이자 통치성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저는 항상 주체의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푸코가 평생 매달린 문제가 지식과 권력의 문제, 통치성의 문제지만 저는 주체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코가 꼴레토 프랑스의 취임의 초반 담론과 권력의 문제, 그리고 감시와 처벌을 썼던 14년인가요? 그때 이후의 권력의 문제, 그리고 79년까지 통치성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문제에 천착을 했지만은 동시에 그 권력에 의한 근대적 주체 생산에 이제 몰입했다는 거. 이번에서 김정규 교수도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80년 이후에 푸코의 문제는 계속 나왔던 주체, 진리, 파리시아, 알리투스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주체의 개념에 대해서 푸코는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주체, 푸코가 생각했다라는 주체의 문제는 근대적인 권력에서 생산된 주체였기 때문에 심지어 푸코의 해석자들은 결국은 푸코는 주체의 죽음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주체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그 개념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용국 교수께서도 여러 가지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푸코가 공식적으로 출간한 책은 그 시기에 감시와 처벌과 성의 역사 1, 2, 3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역사가 1권이 79년인가 나오고 나서 8년 후에 2, 3권이 출간이 되거든요. 그동안 꼴레토 프랑스 계속 강의들이 번해왔는데, 푸코는 유언에서 이 책을 출간하지 말라고 일부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 어떤 직접인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굳이 8년의 어떤 그 갭을 통해서 두세 번째, 그러니까 이상이 나왔다는 것들은 그건 새로운 주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앞의 주체와 뒤의 주체를 동일하게 놓고서 주체의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혼돈의 여지가 되게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좀 고민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성 개념 자체, 그래서 간혹 이제 김용국 교수는 통치와 구별능망 딸리 자스티오 이런 문제를 정부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번역의 문제에서 통치화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높게 통치론이나 정부론이나 말도 그러는데, 그래서 발표문 이 책자의 55페이지에 김정국 교수가 근대 국가의 형성과 제도화가 돼서 통치성이 행정국가의 기구들을 통해 정부화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푸코가 고민했던 것들은, 푸코는 그러니까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이제 사회 국가화되었다, 이런 얘기, 국가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 비판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푸코는 국가의 통치화가 문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화가 아닌 통치화. 왜냐면 정부화라고 했을 때는 정부 기구라는 말로서 되게 제한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치라는 것은 결국은 통치 권력과 권력이 망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주체의 문제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치화 현상이라고 보는 것, 통치화라고 번역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치성의 다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통치성의 다층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통치성이라는 어떤 원칙이 있고 그게 작동하는데 다양한 축이가 있다라고, 아까 세 가지 축이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권력의 통치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치성이라고 하는 총체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연역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필자께서도 75쪽, 이 실제 75쪽의 결론에서 토탈라이징하고 이제 디바이딩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시 권력과 구분하는 미시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총치하는 거시 권력과 분할하고 구분하는 미시 권력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실제 통치성 통치와 그리고 이 권력의 개념과 연관되어서 적절한 이해 방식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게 푸코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푸코의 통치성을 적절하게 재정 예산 제도에 적용했는가라는 문제. 실제 이제 푸코 이 마지막으로 계속 어떻게 식으로 납세자들이 그들 동의를 해가지고 그걸 납부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윤리적인 뭐 재정의 투명성 윤리와 이런 문제를 했는데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주체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주체로 하여금 동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지식 권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양한 국가장치, 지금 권력장치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거고 그게 거시적인 권력인 거고 그건 동의를 통해 가지고 그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주체들이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주체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결국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제 한편에서는 이제 김영훈 교수가 결국은 푸코 후기 부분에서 그 개념들을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새로운 주체라고 하는 사람, 새로운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푸코가 생각했던 것은 자유적인 통치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체의 문제, 결국은 푸코는 우리가 통치성이 없는 삶은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 통치성이 권력의 작동의 효과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새로운 주체들에서 구성된 통치성을 아마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까지 나갔을 때 실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어떤 민족의 시민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권력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권력이 이런 식으로 납세를 하라고 하면 그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게 투명하게 작동되면 그게 낼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시민적 민족의 주체를 푸코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나가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건 적용의 효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영훈 교수께서 올해 행정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럼 실제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해 가지고 실제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는지 더 설명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되게 궁금한 문제예요. 그냥 푸코가 없이도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푸코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그냥 마지막에 드는 질문이자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회 팜플렛을 받아보고 홍태경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도 긴장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정부화라고 번역한 거는 governmentalize라는 표현을 푸코가 할 때 이게 근대 국가 기구들이 사회 여러 부분에 존재하는 통치성들을 흡수하고 장악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근대 국가 기구들이 사실은 그 통치에 필요한 지식의 체험체,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고 실제 그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치를 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근대에서의 행정국가의 등장을 그러니까 사실 포섭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governmentalize 통치성이 정부 기구를 통해서 이제 작동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저는 봐서 정부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새로운 주체 부분인데 사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나 그 당시 논의들을 보면 주로 미시 권력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큰 권력,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작용보다는 사회 내에 퍼져 있는
규율 권력에 의해서 주체가 구성되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 저는 주로 이제 북고의 강의들을 주로 읽으면서 든 생각은 1980년대 북고의 논의가 사실은 70년대 감시와 처벌을 쓸 때 당시에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국가 권력, 거시 국가 권력에 대한 초점에서 사회 내 미시 권력에 대한 초점을 옮겨간 것이 큰 그림에서 보면 그 과정인데 1980년대 논의도 역시 그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용의 효과 말씀인데 사실 제가 국고를 읽으면서 이걸 재정예산제도 이해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명성의 제도들이 감시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테이블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 투명성의 제도들이 제고됨으로써 국민이 적어도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여전히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프로젝트의 타이틀에 있지만 Next Democracy와 어떻게 관련이 될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역시 저는 재정 투명성의 제도가 자유주의 통치성의 원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통치성의 개념을 재정 예산제도에 적용했을 때 적어도 새로운 어떤 새로운 방식의 예산제도 디자인, 보완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제가 대답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